박영희 62는 결혼 내내 폭력의 경계선 위에 있었다. 결혼한 지 35년. 그녀는 평생 남편의 폭력 속에서 살았다. 남편 최성호 65는 결혼 초부터 의심이 많았지만 처음엔 말로만 따졌다. 오늘은 왜 10분 늦었어? 영희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다. 시장에 사람이 많아서 늦었어.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 거짓말하지 마. 누구랑 이야기했지? 영희가 설명을 하면 그는 설명한 내용을 두세 번 더 묻고 결국엔 거짓말이네라며 몰아붙였다. 누구한테 전화 온 거야? 전화가 울리면 남편은 즉시 의심했다. 동생이야. 동생. 목소리 들어봤어? 남자 아니야? 여동생이라니까.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영희야, 남편이니까 참고 살아. 그 나름의 사랑 표현이야. 친구들도 말했다. 남자들은 다 그래. 질투하는 거 보면 사랑하는 거야. 그 말들이 영희를 더욱 벼랑 끝으로 밀었다. 내가 참아야 하는구나. 이게 정상인가 보다. 영희는 참았다. 35년 동안 폭력은 점점 명확한 형태를 띠었다. 결혼 10년 차부터 남편의 의심은 폭력으로 변했다. 문 닫는 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남편은 벌떡 일어나 영희의 머리채를 잡았다. 왜 문을 세 개 닫아? 미안해. 실수했어. 실수? 일부러 그런 거지. 남편은 영희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붙였다. 부엌에서 국을 휘젓다 늦게 나가면 아까 누구랑 통화했지? 라는 소리가 날아왔다. 영희가 부정하면 남편은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었다. 식탁 의자, 커튼봉, 파리채까지 그의 손에서 무기가 되었다. 영희는 맞았다. 피했지만 결국 맞았다.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 2020년 남편의 폭력은 한계점을 넘었다. 그날은 딸의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다. 성적이 떨어져 있었다. 남편은 아이 성적을 핑계로 영희와 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했다. 무릎 꿇어. 영희와 딸은 떨며 무릎을 꿇었다. 딸이 울며 아빠 그만해 라고 외쳤지만 그는 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가 바람을 피니까 너도 이렇게 된 거야. 그의 눈빛엔 이성이 없었다. 영희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날은 도망칠 수조차 없었다. 남편은 욕실로 끌고 가 영희의 얼굴에 찬물을 내리꽂았다.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물을 틀었다. 물에 잠기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순간 영희는 이렇게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숨이 막혔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기절한 그녀를 깨운 건 남편이었다. 영희는 정신을 잃었다. 남편은 당황했다. 하지만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산소호흡기를 입에 밀어넣어 영희가 숨을 돌리게 했다. 영희가 숨을 쉬기 시작하자마자 남편은 다시 폭력을 이어갔다.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렸다. 발로 다리를 찼다. 그 잔혹함은 사랑도 분노도 아닌 통제에 대한 광기였다. 영희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결국 이 지옥을 깨뜨린 건 둘째가 찍은 영상이었다. 둘째 아들이 방문을 살짝 열고 그 장면을 봤다.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112를 눌렀다. 저희 집에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엄마가 피를 흘려요. 경찰이 들어왔을 때 남편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교육 좀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산소호흡기와 젖어 있는 영희의 모습을 본 순찰팀은 즉시 체포했다. 남편은 소리쳤다.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내 맘이야. 경찰은 대답하지 않고 수갑을 채웠다.
영희는 병원에서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다. 의사는 영희의 몸을 검사하며 고개를 저었다. 전치 6주입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머리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경찰이 물었다. 이전에도 맞으신 적 있으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35년 동안 맞았어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람 옆에 있었다면 진짜 죽었겠다. 병원 침대에 누워 영희는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정말 죽을 뻔했구나. 35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였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그만이다. 그 순간부터 영희의 침묵은 끝났다. 딸 소연이 병실로 들어왔다. 엄마 괜찮아?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왜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참지 않을게. 소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이제 참지 마. 며칠 뒤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다. 남편분 구속됐습니다. 재판 넘어갑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증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영상도 증거로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나간 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35년 만에 처음 본 맑은 하늘 같았다. 이제 시작이다. 남편 최성호는 7개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원 후 영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남편의 죄목을 정리했다.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금죄, 아동학대죄, 존속폭행죄, 살인미수죄. 7개의 죄목이었다. 경찰이 말했다. 이 정도면 중형 나올 겁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검사는 10년을 구형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검사가 10년 구형했어요. 최소 78년은 나올 겁니다. 영희는 안도했다. 7년이면 충분해. 그동안 준비할 수 있어. 누구나 이 정도면 10년은 나오겠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재판 당일 영희는 딸 소연과 함께 법정에 갔다. 방청석에 앉아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남편은 수의를 입고 와 고개를 푹 숙였다.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다. 판사가 이름을 부르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진다고 더듬거린 게 이렇게 됐습니다. 영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또 연기하는구나. 그는 눈물을 계속 닦으며 방청석의 영희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죄책감이 아닌 연기였다. 영희는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폭력 뒤에도 경찰 앞에서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같은 얼굴이었다. 남편의 변호사는 빠르게 말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다. 또한 초범은 아니지만 정신과적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신과적 문제. 그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것이었지만 판사 앞에서는 단 몇 분 만에 불쌍한 남자가 됐다. 결국 판결은 징역 5년.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하나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다.
영희는 귀를 의심했다. 5년! 5년이라고! 판사는 반성문 제출, 참작 사유, 생활고 등을 근거로 말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딸 소연이 팔을 붙잡고 엄마 괜찮아? 라고 속삭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영희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봤다. 저 사람이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소연이 운전을 했고 영희는 창밖만 바라봤다. 한참 뒤 영희가 입을 열었다. 5년 금방이야.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희는 계속 말했다. 저 사람 나오면 바로 우리 집 오겠지. 소연은 손을 꽉 쥐었다. 엄마, 그때까지 준비하자.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이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 쾅 마이너스, 문 여는 소리, 쿵쿵쿵 마이너스, 발소리, 영희야! 그의 목소리. 영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의 발소리, 숨소리, 화내는 목소리까지 전부 떠올랐다. 5년 뒤면 나는 67살이야. 남편은 70살이고 나이가 들면 더 약해질 텐데 어떻게 막아?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영희의 방에 들어왔다. 엄마 어젯밤 잠잤어?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하나도 못 잤어. 소연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다시 당하지 말자. 영희는 딸을 바라봤다.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엄마가 움직여야 할 때야. 그 말은 영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됐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어떻게? 변호사 찾아가자. 접근 금지 신청하고 집도 보호하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오후 영희는 결심했다. 영희는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 깊어진 주름,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아. 이번엔 내가 준비한다. 영희는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 1점 변호사 찾아가기. 2점 접근 금지 신청. 3점 진명의 확인. 4점 증거 정리. 5점 남편 출소 전 대비. 영희는 펜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다. 며칠 뒤 영희는 남편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나가면 다시 시작하자. 영희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다. 다시 시작. 절대 안 돼. 그녀는 찢어진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다음 날 영희는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영희와 소연은 일찍 도착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희는 손을 꽉 쥐었다. 잘할 수 있을까? 소연이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우리 함께 하는 거야. 잠시 후 변호사 한도윤이 나왔다. 박영애 씨, 들어오세요. 변호사 한도윤은 영희의 병원 기록과 경찰 조서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병원 진단서, 경찰 조서, 아들이 찍은 영상, 이전 폭력 기록. 모든 것을 천천히 읽었다.
한참 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피해자들은 보통 도망만 생각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도망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칠 게 아니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희는 눈을 크게 떴다. 지키는 법이요? 네. 도망치면 계속 쫓겨요. 하지만 법으로 지키면 당신이 안전해집니다. 그는 다음 전략을 제시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체크리스트를 보여줬다. 1. 접근금지 조치 1차 신청. 먼저 남편이 당신과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영희는 물었다. 그게 효과 있나요? 네. 위반하면 즉시 체포됩니다. 2. 주택명의 이전 작업. 현재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편이랑 공동명의예요. 그럼 당신 단독 명의로 바꿔야 합니다. 남편이 출소 후 집을 팔거나 강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영희는 놀랐다. 그게 가능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3. 위험 발생 시 즉시 보호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버튼 설치. 긴급 버튼이요? 네. 경찰과 연결되는 긴급 신고 장치입니다. 누르면 즉시 경찰이 출동합니다. 영희는 안도했다. 그럼 안전하겠네요. 훨씬 안전합니다. 4. 남편 출소 전 가정폭력 전담팀과 협력. 경찰 가정폭력 전담팀에 당신 케이스를 등록합니다. 남편 출소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경찰이 도와줘요? 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도 함께 합니다. 5. 출소 시 남편 동선 추적 요청 가능 여부 준비. 남편이 출소하면 전자발찌를 차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눈이 커졌다. 정말요? 폭력 정도가 심각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으면 가능합니다. 당신 케이스가 딱 그래요. 6. 남편에게 보낸 협박 위협 메시지 수집. 남편이 교도소에서 편지나 전화로 협박하면 모두 증거로 모으세요. 영희는 가방에서 찢어진 편지를 꺼냈다. 이거 며칠 전에 받았어요. 변호사는 편지를 봤다.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다음부턴 찢지 말고 보관하세요. 영희는 처음엔 손이 떨렸다. 모든 설명을 들은 뒤 영희는 손이 떨렸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아 보이지만 하나씩 하면 됩니다. 이런 공격적인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었다. 35년 동안 영희는 참기만 했다. 피하기만 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했다. 영희 씨, 이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영희는 숨을 참았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생존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영희에게 깊이 박혔다. 그날부터 영희는 기록을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와 영희는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 이전 폭력 사진, 아이들의 증언, 그리고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나선 이웃 김순자의 말까지. 이웃 김순자는 며칠 전 찾아왔었다. 영희야, 나 증인 설 수 있어. 그날 밤소리 다 들었어. 영희는 고마워서 울었다. 고마워, 순자야. 당연하지. 넌 혼자가 아니야. 과거엔 손에 쥐고도 버려버렸던 증거들을 이번엔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영희는 오래된 사진들도 찾았다. 10년 전 맞았을 때 찍었던 사진, 15년 전 병원 진단서, 20년 전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취하했던 기록. 모든 것을 모았다. 과거엔 부끄러워서 버렸던 것들. 이번엔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엄마 이제 좀 엄마 같아. 영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소연은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예전엔 항상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달라. 영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라도 찾을 거야. 내 힘을. 소연은 엄마를 안았다. 잘하고 있어, 엄마. 며칠 뒤 영희는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 서류를 제출하고 면담을 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말했다. 접근금지 명령 승인합니다. 남편은 당신과 가족에게 500m 이내 접근 금지됩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집 명의도 바꾸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며칠 뒤 집 명의가 영희 단독으로 바뀌었다. 영희는 등기부등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내 집이다. 진짜 내 집. 긴급 버튼도 설치했다. 경찰이 집에 와서 거실과 침실에 긴급 버튼을 설치했다. 이거 누르면 즉시 신고됩니다. 3분 안에 경찰 도착합니다. 영희는 버튼을 만지며 물었다. 정말 3분이요? 네. 최우선 출동 대상입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다. 집 명의도 내 이름으로 바뀌었다. 긴급 버튼도 설치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법이, 경찰이, 변호사가 나를 지켜준다.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영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남편의 출소 날짜가 다가올수록 영희는 긴장했다. 5년이 지나갔다.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다. 영희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놨다. 출소일 2025년 11월 20일.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영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잠을 자도 깊게 자지 못했고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는 꿈. 남편이 영희의 목을 조르는 꿈. 영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그런데 출소 3일 전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11월 17일 아침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영희 씨 맞으시죠? 여기 5호 경찰서 가정폭력 전담팀입니다. 영희는 긴장했다. 네, 맞습니다. 박성호가 수감 중 위협성 편지를 보낸 정황이 있습니다. 영희는 숨을 멈췄다. 경찰은 계속 말했다. 혹시 편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희는 말없이 서랍을 열어 받아놓고 찢지도 못한 편지를 꺼냈다. 영희는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봉투가 있었다. 남편이 보낸 편지들이었다. 5년 동안 수십 통이 왔다. 영희는 대부분 찢었지만 몇 통은 찢지 못하고 보관했다. 너무 무서워서 영희는 가장 최근 편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첫 문장부터 소름이 돋았다. 영희야, 너랑 나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나 나가면 제일 먼저 너 찾아갈 거야. 도망칠 생각하지 마. 어디 가든 찾을 거니까. 애들도 조심해. 특히 소연이. 영희는 손이 떨려 편지를 떨어뜨렸다. 이게 협박이잖아. 경찰은 즉시 편지를 가져갔고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다. 영희는 즉시 경찰서로 갔다. 편지를 모두 가져갔다. 경찰은 편지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경찰은 즉시 검찰에 통보했다. 영희는 변호사 한도윤에게도 연락했다.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다. 지금 바로 추가 고소 진행합니다. 어떤 죄목으로요? 협박죄, 보복범죄 예비죄. 남편은 출소 하루 전날 새로운 고소장과 증거들을 근거로 보복 협박 및 지속적 위협 혐의로 재수감 절차에 들어갔다. 11월 19일 출소 하루 전 검찰은 긴급히 재판을 요청했다.
판사는 편지를 검토하고 즉시 결정을 내렸다. 재수감 명령. 보복 협박 및 지속적 위험 혐의로 추가 수감. 남편은 출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수갑을 찼다. 이게 무슨 일이야? 교도관이 말했다. 추가 혐의로 재수감됩니다. 남편은 소리쳤다. 편지 몇 통 썼다고 이래? 협박 편지는 범죄입니다. 영희가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봤다. 경찰이 영희에게 연락했다. 재수감 확정됐습니다. 경찰서로 오셔서 확인하시겠어요? 영희는 딸 소영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 앞에 호송 차량이 서 있었다. 남편이 수갑을 찬 채 차에 실리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았어? 너 가만 안 둬. 영희는 차갑게 바라봤다. 남편은 계속 소리쳤다. 영희야, 너 죽여버릴 거야. 경찰이 남편을 차에 밀어 넣었다. 영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끝나지 않았지. 이제 시작이지. 소연이 물었다. 엄마 괜찮아?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영희는 호송 차량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끝나지 않았지. 이제 시작이지. 그 문장은 3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첫 반격이었다. 소연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잘했어, 엄마.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절차를 확인했다. 영희와 소연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형사가 설명했다. 협박죄로 추가 2년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요? 네. 그리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형사는 계속 말했다. 접근 금지 명령도 계속 유효합니다. 위반하면 즉시 체포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영희는 침대에 누웠다. 5년 동안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다. 항상 악몽을 꿨고 항상 깼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남편은 다시 감옥에 갔다. 출소일은 최소 2년 뒤로 미뤄졌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그저 평온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개운하게 일어났다. 오랜만에 푹 잔 느낌이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햇빛이 따뜻했다. 영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살았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 한도윤이었다. 영희 씨, 추가 재판 날짜 잡혔어요. 언제예요? 다음 달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영희 씨가 잘하신 거예요. 증거 모으고 신고하고.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영희 씨 용기 덕분이에요. 그날 오후 영희는 이웃 김순자를 만났다. 김순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영희야, 소식 들었어. 재수감 됐다며? 응. 김순자는 영희를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영희는 울었다. 순자야, 나 무서웠어. 알아. 하지만 이겨냈잖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으로. 남편이 재수감되었다는 소식이 확정된 날, 영희는 집안 창문을 열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정식 판결이 나왔다. 협박죄 추가 징역 2년.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 3년. 접근금지 명령 영구 유지.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갔다.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쌀 씻는 냄새, 이웃이 텃밭에서 일하는 소리,
오랫동안 무서워서 듣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영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게 자유구나. 저녁, 소연이 집에 왔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소연이 물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남편 눈치를 받고 아이들 걱정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영희는 조용히 말했다. 나 사람들 있는 곳에 가고 싶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계속 말했다. 혼자 있는 건 이제 끝이야. 영희는 호신술을 계속 배웠고 가정폭력 피해자 모임에도 나갔다. 며칠 뒤 영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호신술 수업을 등록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어머님 처음이세요? 강사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요. 호신술은 어려웠지만 영희는 열심히 배웠다. 손목 빠져나오기, 밀어내기, 급소 타격. 하나하나 배웠다. 땀을 흘리며 연습했다.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영희는 가정폭력 피해자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변호사 한도윤이 소개해준 모임이었다. 첫 모임 날 영희는 떨렸다. 내가 여기 와도 되나?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따뜻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여성들이 웃으며 맞아줬다. 영희는 자리에 앉았다. 한 여성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 저는 15년 동안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예요. 다른 여성도 말했다. 저는 도망쳤어요.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행복해요. 영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몇 달 뒤 영희는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 저는 35년 동안 남편에게 맞았어요. 모두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예요. 남편은 감옥에 있고 저는 법으로 저를 지켰어요. 한 여성이 물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영희는 미소 지었다. 딸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변호사, 경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후 영희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저도 당신처럼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법이 도와줘요. 경찰도 도와줘요. 혼자가 아니에요. 영희는 그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접근금지 신청 방법, 긴급 버튼 설치, 진명의 변경.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눠줬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속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이 말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새로운 젊은 여성이었다. 얼굴에 멍이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영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희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버틴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지킨 거예요. 그 말은 그녀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정리하는 문장이 됐다.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영희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남편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될 자신만의 삶을. 어느 날 저녁 영희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영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이제 뭘 하지? 그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남편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될 자신만의 삶을. 며칠 뒤 영희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어머님 경험 있으세요? 사장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좋아요. 시작해봐요. 영희는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커피 맛있어요. 영희는 행복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1년 뒤 영희는 호신술 자격증을 땄다. 열심히 배운 결과 영희는 호신술 보조 강사 자격증을 땄다. 강사가 축하했다. 어머님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분들 가르쳐 보시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르치고 싶어요. 영희는 가정폭력 피해자 모임에서 호신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손목을 빼내고 이렇게 밀어내세요. 여성들은 열심히 따라했다. 어머니 덕분에 자신감 생겨요. 영희는 미소 지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2년 뒤 영희는 작은 집을 샀다. 카페에서 번 돈과 저축한 돈으로 영희는 작은 집을 샀다. 넓지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고 조용했다. 소연이 말했다. 엄마, 축하해. 고마워. 영희는 새 집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내 집이다. 거실에는 화사한 꽃을 놓았다. 침실에는 부드러운 이불을 샀다. 모든 것이 그녀가 선택한 것들이었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내 집을 샀다. 35년 동안 남편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집이다. 작지만 따뜻하고 안전하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살아간다. 내 방식으로. 영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나는 행복하다. 어느 날 영희는 남편의 출소 소식을 들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희 씨 남편이 다음 달에 출소합니다. 영희는 숨을 참았다. 전자발찌 착용하나요? 네.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유효합니다. 500m 이내에 접근하면 즉시 체포됩니다. 알겠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영희는 준비되어 있었다. 호신술도 배웠고 법도 알았고 긴급 버튼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영희는 편하게 잠들었다. 침대에 누워 영희는 천장을 바라봤다. 괜찮아. 나는 이제 안전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그저 평온한 잠이었다. 그리고 영희는 계속 살아갔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어나 커피를 끓였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카페로 출근했고 손님들에게 미소 지었다. 저녁에는 호신술 수업을 했고 모임에서 피해자들을 도왔다.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읽고 차를 마셨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다. 35년 동안 꿈꿔온 삶이었다. 영희는 행복했다. 진심으로.